리커넥션. 너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한다. 들어가는 글. 나는 인생에 멋진 선물을 많이 받았다. 그중 첫 번째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 선물은 이 세계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집필하여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첫 번째 선물이 참으로 멋진 이유는 이를 통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고의 인생 선물이다. 두 번째 선물은 나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며 인간으로서 내가 겪는 일들은 나라는 존재의 단 한 면의 경험일 따름이다.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혼이 샘솟는 것을 지켜보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선물은 앞에 두 재능에 새로운 차원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재능이다. 나는 한 사람씩 치유하기를 좋아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치유 능력을 공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치유 능력은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려 주었다. 치유 능력은 내가 곧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치유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치유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다. 치유 에너지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책에 쓰인 글 역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달 매체가 될 수 있다. 인쇄물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치유 능력이 그들 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이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치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데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인류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의 치유를 도와줄 수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책은 일종의 지침서로서 당신을 치유의 길로 들어서도록 도울 것이다. 누군가를 치유하고 싶거나 현재 자신의 치유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싶다면 혹은 치유 에너지란 게 정말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은 그 해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나를 위해 쓴 책이기도 하다. 이것은 마침내 찾아낸 내 인생의 목적을 표현한 것이다.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찾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하겠다. 이 책이 당신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다. 에릭 펄. 게리의 기적. 저 사람이 어떻게 계단을 올라올까? 병원 창문을 통해 그를 본 순간 떠오른 생각이다. 그는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잠깐 쉬고 쉬는 동안 다음 계단을 올려다보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2층에 병원을 연 것이 최선의 결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마치 브레이크 정비소를 가파른 언덕 밑에 개업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하지만 병원을 개업할 당시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고 그곳에서 12년간 운영해 오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카이로프랙틱 전문 병원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다. 나는 마중을 나가 몇 개 남은 계단을 그가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구축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얼굴에 정상을 눈앞에 둔 산악인의 결연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의 거룩한 성취감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비틀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순간
노트르담의 곱사가 대담하게 종탑을 기어오르던 장면이 떠올랐다. 환자의 이름은 게리였다. 평생을 알아온 등의 통증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의 뒤틀린 자세를 보고 쉽게 짐작할 수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보다 몇 센티미터 짧았고 오른쪽 엉덩이가 위로 좀 올라가 있었다. 기형적인 몸 때문에 걸음걸이가 심하게 절뚝거렸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오른쪽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기우뚱하며 몸이 앞으로 내밀어졌다. 오른쪽 다리는 심한 안짱다리여서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두 발은 마치 하나의 큰 발처럼 움직였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 30도 정도 굽어있는 등은 마치 수영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자세와 걸음걸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앓고 있는 등의 통증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떻게 보면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사투를 벌였다고 할 수 있었다. 의사가 탯줄을 너무 빨리 자르는 바람에 뇌에 산소 공급이 막혔고 호흡이 가능했을 때는 이미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이었다. 결국 그는 뇌 손상으로 오른쪽 몸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그리고 14살 무렵까지 자신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20명이 넘는 의사를 찾아다녔다. 걸음걸이와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오른발의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수술도 받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기형을 바로잡는 신발과 금속 다리 보강제도 착용해 보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오른쪽 다리의 경련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강력한 발작 진정제까지 처방받았다. 진정제가 발작을 멈추게 하진 않았지만 마비와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명성이 자자한 한 의사를 찾았다. 그 의사가 반드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서 말이다. 하지만 그를 세심하게 진찰한 의사는 의자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등의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질 것이고 골격의 뒤틀림이 계속 진행되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희망과 기대를 의사에게 걸었는데 더 큰 실망감만 안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날이 바로 마음속으로 병원에 대한 기대를 접은 날이라고 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다. 게리는 한 지인과 이야기하다가 등이 심하게 아프다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공교롭게도 2년 전에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로 나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였다. 그녀는 게리에게 우리 병원을 소개했고 그래서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메모를 하다가 그에게 물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그는 내 질문에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대답했다. 카이로프랙틱 전문병원이 아닌가요?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방 안에 기대감이 팽팽하게 차올랐다.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그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대에 눕히고 목을 교정했다. 그리고는 48시간 안에 다시 진찰을 받으러 올 것을 주문했다. 이틀 뒤 그가 다시 찾아왔다. 지난번처럼 그를 진료대 위에 눕혔다. 이번에는 자세를 교정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눈을 뜨라고 말하기 전에는 계속 감고 있으라고 했다. 그의 가슴 위 30cm 부근에서 나의 두 손바닥을 아래로 펴고 천천히 머리 쪽으로 옮겨가자 내 손에 여러 기운이 느껴졌다. 다음으로 두 손바닥을 마주 한 채 그의 관자놀이를 향했다. 어느새 그는 잠에 빠져들었는데 눈동자는 위아래로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그의 발 쪽으로 옮겼다. 내 손바닥이 그의 발바닥을 향하도록 살짝 펼치자 손이 보이지 않는 지지물로 받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게리는 출생 직후부터 불구가 되는 바람에 그의 오른쪽 다리는 등을 대고 반드시 누워있을 때도
안쪽으로 휘어진 자세가 되었다. 그때까지 양말을 신고 있는 그의 발바닥을 보면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발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 보통의 살아있는 발이 아니라 두 발이 마치 별개의 생명체가 된 것 같았는데 두 발은 서로 확연히 달랐고 마치 그의 발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주문에 걸린 것처럼 발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두 발은 독립된 의식이 각각의 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오른발이 가볍게 페달을 밟는 동작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작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번째 움직임이 또 나타났다. 왼발 위에 오른발이 놓여있던 위치에서 발가락이 왼발의 방향과 같이 천장을 향하도록 위치를 바꾸면서 밖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침묵 속에서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페달을 밟는 동작을 하던 그의 발이 뒤로 회전하더니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고 그런 동작이 몇 번 반복이 되었다. 발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잠시 후 더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진료대를 따라 걷다가 그의 오른편에서 멈추어 섰다. 치료할 때 환자의 몸을 접촉하는 것은 내 진료 방식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왼손을 그의 오른쪽 골반 위에 아주 가볍게 올려놓고 오른손을 그 위에 포개어 올려놓았다. 나는 그의 발 쪽을 내려다보았다. 다시 그의 오른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페달을 밟는 듯 하다가 이내 돌리기 시작했다.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나는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움직임이 멈춘 후 그의 골반에서 손을 떼고 두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가볍게 건드렸다. 게리,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가 눈을 뜨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는데 눈동자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30초 정도 지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약간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 제 발이 움직였어요. 그는 내가 못 본 것처럼 내게 말해주었다. 발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몸 전체가 아주 뜨거워지다가 오른쪽 종아리에 어떤 힘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말도 안 된다 생각하겠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발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손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말이에요. 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우뚝 섰다. 두 발로 똑바로 선 그의 키는 180cm나 되었다. 나는 그가 서 있는 모습을 그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등은 꼿꼿이 펴지고 엉덩이는 좌우의 균형이 맞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으로 활짝 피어났다. 시험 삼아 몇 발자국 걸음을 옮길 때 약간 저는 증상은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다리를 절뚝거리며 흔들리던 모습은 아니었다. 그런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그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진료실을 나갔다. 나는 그가 우아하게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암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에너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뀐 게 분명했다. 종종 에너지는 전혀 다르게 바뀌는데 그 주기가 매주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으며 또는 하루에 몇 차례 바뀔 수도 있다. 에너지는 나를 통해 전달되지만 그것을 생성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무언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하는 일이다. 관련 서적을 찾아보아도 나에게 일어났던 일과 책에서 말하는 기치료와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은 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기 운용법을 뛰어넘는 생명력과 지능을 갖춘 것이다. 뭔가 다른 차원의 것이고 또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다. 그날 오후 게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인생을 바꾼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바꾸었다. 손을 환자의 몸 위에서 움직여가며 치료를 했던 환자는 그만이 아니다.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다. 또한 이 같은 치료를 하는 중에 놀랄만한 효과가 일어난 환자도 그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장 극적인 경우였다. 가장 심한 장애 상태로 왔다가 가장 놀랍고 확실한 치유가 되어 병원을 걸어나간 환자였다.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의사 20명이 치료를 포기한 괴리를 내가 기형을 바로잡고 통증을 거의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그것도 겨우 몇 분 만에 말이다. 나는 왜 이 에너지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어떤 절대자가 구름 위에 앉아서 이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 하나를 저 사람이야. 이 선물을 그에게 주도록 하라며 나를 지목해 말했을 리는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내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티베트의 산속에 앉아 명상을 하고 생식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12년 동안 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집 3채와 벤츠 1대를 소유하고 개와 고양이를 2마리씩 키우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가끔 제멋대로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12살짜리 꼬마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름대로 문제는 안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직전에 최고조를 이루긴 했다. 하지만 대체로 내 삶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나?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어떤 암시가 있었던 것도 같다. 그 암시들이 개별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한데 모아놓고 보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첫 번째 암시는 무엇이었을까?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어머니에게 여쭤본다면 아마도 내가 태어나던 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내 출생은 범상치 않았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첫 산의 경험을 아주 특별한 일로 기억하고 있기는 하다. 사람마다 그 이야기는 모두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산통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숲이나 택시 뒷좌석에서 출산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나의 어머니는 나를 낳다가 분만실에서 돌아가셨다. 하지만 돌아가신 것이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니다. 정작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다시 살아난 일이었다. 산부인과에서 도대체 언제쯤 이 아이가 나올까? 그녀는 애를 태웠다. 분만 대기실에서 나의 어머니 루이스 펄은 분만 호흡을 하면서 통증을 참고 또 참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는 나오지도 않고 자궁도 열릴 기미가 없이 그저 통증만 더 심해졌다. 의사는 다른 아이를 봤다가 가끔 들러 경과만 체크할 뿐이었다. 그녀는 소동을 피우지 않기로 작심하고 소리치며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의사가 다시 들렀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 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걱정이 된 의사는 그녀의 배를 눌러보고 내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내려왔는지 살펴보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산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니 간호사에게 마지못해 그녀를 분만실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바퀴 달린 들것에 실려서 분만실로 옮겨진 그녀는 의사가 자신의 배를 누르고 있는 동안 누군가 아픔을 호소하며 아주 시끄럽게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 아우 참, 저 여자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 병실에는 그녀와 의료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그 비명이 바로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국 소란을 피우게 된 것이다. 이런 사태는 정말이지 그녀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나요? 그녀는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안심하라는 듯 표정을 짓고는 마취주사 1대를 더 놓았다. 그건 절단된 사지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산모가 죽어가고 있어.
병원이 아닌 공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커다란 엔진 소리에 섞여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엔진 소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았다. 이 소리는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그녀의 발바닥 부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엔진이 위로 이동하는 것처럼 상체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올라올수록 소리가 점점 커지고 엔진이 거쳐간 부위는 감각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엔진 소리 위로 산통은 점차 강도를 더해갔다. 그녀는 이 통증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적이고 진지하며 게다가 순박한 그녀의 담당 의사는 여자는 출산의 아픔을 마음껏 소리쳐 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진통제를 주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자궁 수축이 최고조일 때나 분만할 때에도 진통제를 맞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의사나 간호사는 아무도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분만실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녀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엔진 소리와 자신의 무감각은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엔진 소리는 골반을 지나 허리 쪽으로 무섭게 다가왔다. 이것이 가슴까지 도달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산모가 죽어가고 있어. 그녀는 이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고통이 있든 없든 죽고 싶진 않았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마치 그녀의 존재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것처럼 몇 센티미터씩 그녀를 마비시켰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직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했지만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산모가 죽어가고. 엔진 소리는 가슴까지 올라왔다. 머릿속도 윙윙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서기 시작했다. 사후 여행. 공중으로 솟은 건 그녀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알 수 없는 무엇에 이끌려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물리적 환경에서 벗어난 그녀는 이미 분만실과 엔진 소리를 뒤로하고 이곳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계속 위로 치솟았다. 사후 세계나 그와 관련된 영적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영혼이 몸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영적인 배경 지식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 그녀가 분만대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익숙한 것들을 모두 두고 떠나지만 더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깨달음에 그녀 자신도 놀랐지만 싸움을 멈추고 집착을 버리자 이내 사후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처음 찾아온 것은 완전한 평화와 고요함이었고 이어서 모든 세속적인 책임감이 사라졌다. 그녀를 올가매던 일상의 자질구레한 걱정들이 사라졌다. 지켜야 될 마감일도 없고 해내야 할 세속적인 업무도 없으며 충족시켜야 할 기대감도 없고 목표 설정의 한계도 없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더는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씩 하나씩 모두 녹아 사라졌다. 얼마나 다행인가. 완전한 해방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밀려들었는데 자신이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세속적인 책임감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더 높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그녀는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 가끔 멈추기도 했다. 여러 단계를 연속적으로 통과했지만 유사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처럼 특별히 눈에 띄는 터널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기억에 남은 것은 가는 길에 만났던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진정한 사람들은 아니고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사람들의 영혼과 혼이었다. 이들은 아주 정확한 언어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와 대화를 했다. 말이 아닌 텔레파시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다.
그녀는 언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장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어는 이 지구에서 학습 경험의 도구로 익혀야만 하는 장애물 중의 하나였다. 사람들은 다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하므로 이해의 폭은 언어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중심이 되는 호는 절대 죽지 않는 유일한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호는 본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얼굴도 없고 몸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녀는 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육신의 껍데기는 더는 혼의 일부가 아니었다. 육신은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에서 한때 그들이 연기했던 역할을 추억하는 것으로만 남겨져 기억될 뿐이다. 물리적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들은 모두 지구에 남아있고 존재의 본질은 이 땅을 초월해 하늘로 올라간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과 형식에 매인 행동이 실제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이며 이런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를 배웠다. 이 단계에서 그녀가 배운 것은 인종이나 피부색과 같은 겉모습이나 신조, 교육 수준 등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들의 내면을 볼 줄 알고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이미 알고 있던 교훈이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이 얻게 된 깨달음은 훨씬 더 정교하고 더 폭이 넓은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든 단계를 통과해 올라갔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거쳐온 각 단계마다 다른 교훈이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첫 번째 단계는 지구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지구에 묶인 영혼들의 세계였다. 이들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치지 못한 일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었는데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자신이 돌봐주어야 하는 가족을 두고 온 경우 그들을 잊지 못해 힘들어했다. 그들은 자신이 지상에서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 첫 번째 단계에 머물게 된다. 또는 너무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과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이다. 어떤 경우든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아직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떠날 준비가 덜 된 상태이다. 이들이 더는 지상에서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더는 그곳에 속하지 않으며 더는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전의 삶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단계에 머물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한 그녀의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세 번째 단계에 올라갔을 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받았다. 그곳이 자살한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는 슬픔이 몰려왔다. 그들의 영혼은 지옥과 천당 사이의 세계인 림보에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고립되어 위로 올라가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했다.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었다. 자신들의 과제를 완수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허락될지는 모르겠다. 그녀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오진 못했다. 세 번째 단계의 영혼들은 편히 쉴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는 이 단계를 경험하면서 그곳에 잠시 머물거나 그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 배운 교훈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명확하게 남았다. 그것은 바로 자살은 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교훈들. 그녀가 가지고 온 교훈은 이외에도 많았다. 그녀는 죽은 자들에 대해 슬퍼하는 행동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죽은 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잘 가도록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길 바란다.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한때 그 사람이 차지했던 공간이 없어진 데 대한 상실감 때문이다.
불쾌했든 유쾌했든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그 교훈의 원천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연계된 그들의 삶을 반추함으로써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로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의 흐름은 영원이라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시간에 불과하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끔찍하고 불합리해 보여도 그것은 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또한 죄 없는 아이가 죽음을 당하거나 착한 사람이 오랜 질병을 앓다가 죽거나 누군가 부상을 당하고 불구가 되어도 그것은 그들의 죄나 잘못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애에서 배우기로 되어 있는 우리의 교훈이고 우리가 따르기로 동의한 것이다. 그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진화하는 데 필요한 교훈이다. 넓게 보면 이런 일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일어난다. 행동이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은 사건의 편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나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저 내버려 두는지 신에게 따지고 묻는다거나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이런 일에 대한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너무 완벽해서 지금껏 왜 모르고 있었는지 오히려 궁금할 정도였다.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나서야 그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전쟁은 일시적인 야만의 상태이고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좋지 못한 방식이며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의 영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늙은이들의 전쟁에 젊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인류의 전쟁 중독이 아주 원시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보았다. 언젠가 인류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지성으로 진화된 영들이 많아지면 전쟁은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삶에서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조차 어떻게 아무 판결 없이 그곳에 올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되었고 그 교훈 때문에 그들은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진화한 것이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지식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환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마침내 본래의 위치를 찾을 때까지 탄생의 순환고리를 반복하게 된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교훈을 얻은 그녀는 마침내 최상의 단계로 올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저절로 미끄러지듯 무슨 목적에서인지 어떤 힘에 차분하게 이끌려 앞으로 나아갔다. 처음 보는 아름다운 색채와 무늬들이 양옆으로 소용돌이치며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풍경화처럼 보였다. 자세히 보니 꽃과 나무들이었지만 지상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다. 아주 독특하면서도 뭐라 묘사하기 힘든 색채와 무늬는 경외감까지 들게 했다. 얼마 후 점차 그녀는 어떤 도로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길 한쪽에는 그녀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사람들, 친구들과 친척의 영이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영접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나온 듯 했으며 형용할 수 없는 평화와 축복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저 멀리 도로 끝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다. 그 빛은 태양만큼 밝아서 자신의 눈을 태워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들게 했다. 하지만 빛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아주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눈이 아프지 않았고 영롱한 빛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안했다. 그녀는 빛의 무리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그 빛은 단순한 광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절대적 존재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전지전능하고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빛의 차원에 도달한 것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다. 이곳은 그녀가 속한 곳이며 그녀가 나온 곳이다.
그때 빛은 말없이 그녀와 의사소통을 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책 몇 권 분량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했다. 그동안 그녀의 삶이 눈앞의 그림으로 펼쳐졌다.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모두 보였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이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무런 판결을 받지 않고 자신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떤 판결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에 자신이 되돌려 보내질 것이라는 정보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완벽하게 평화로웠고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그러나 이 말없는 간청에 대한 대답으로 그녀는 아직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 중에는 남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것도 있었다. 순간 그녀는 빛의 중심에서 빠져나와 조금 전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지상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친숙한 용들, 색채와 무늬, 빛과 헤어지면서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에 빠져버렸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기억을 지우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듯했다. 분명히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억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많은 것이 빠져나갔다. 그 상태의 기억과 인상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랑으로 환영받게 될 것이라는 지식이 채워졌다. 이것은 또렷이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그때 그녀의 귀에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머리 끝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윙 하는 소리 위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대부분의 고통이 사라졌다. 엔진 소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발바닥에 남아있던 윙윙거리는 소리도 마침내 사라졌다. 모두 끝났다. 그녀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다. 크게 안도하는 표정으로 의사가 웃으면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루이스 씨 축하합니다. 잘생긴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의미. 병원에서는 아직 나를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먼저 나를 씻기고 몸무게를 재고 발가락 수를 센 후 그녀의 병실로 데리고 갔다. 바퀴 달린 침대에 태워져서 복도를 지나칠 때 그녀는 자신이 경험하고 받아들인 모든 감각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알고 있던 통찰력을 대부분 잊어버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왜 하늘은 푸르고 푸른 초록색인지, 왜 세상은 둥글고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모든 것의 완벽한 이치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녀가 가지고 온 아주 명료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다. 우리를 좀 더 완벽한 영혼들로 만들어줄 교훈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번에 계획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었으며 교훈을 얻기 위해 일부러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통증으로 정신을 잃기 전까지 자신의 몸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던 태아를 출산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도 그것을 느꼈다. 변화의 일부가 수많은 교훈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탓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했다. 지금껏 그녀는 강박증에 쌓인 완벽주의자로 살아왔다. 이제 그녀가 배운 원칙을 하나하나 실천해보고 싶었지만 애석하게도 대부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원칙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기로 마음먹었다. 그 말은
집안에 먼지가 좀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휴가를 갈 때 호텔 객실 화장실의 바닥을 닦기 위해 소독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 것이며 뭐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병실로 옮겨줄 때 그녀는 침대 옆에서 따라가던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병실에 도착하면 기억에서 지우기로 프로그래밍 된 것이긴 하지만 당신에게 말해줄 게 있어요 하고 속삭였다. 병실에 도착해보니 다른 산모 2명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내가 하는 얘기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날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하지 않을게. 그녀는 그때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을 애써 끌어모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남편도 그녀가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야기를 모두 끝낸 그녀는 피로감에 젖어 잠이 들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남편에게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적어두라고 당부했다. 너무나 소중한 정보들이어서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옆 침대에 누워있는 산모를 쳐다보았다. 처음 떠오른 생각이 참 못생겼네 였다. 그리고 혼자 다시 생각했다. 이거 뭐야? 방금 사람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웃음이 나왔다. 아이를 낳고 돌아와서는 밤새 중얼거리시던데요. 다른 산모가 그녀에게 말했다. 제가 그랬나요? 네, 성경을 암송하셨어요. 어느 부분을 말했죠? 잘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방언을 하셔서. 방언을 했다고? 그녀는 외국어나 고대어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성경 중에서 암송할 수 있는 부분은 시편 23장뿐이었다. 그것도 영어로만. 그녀는 침대에 기대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 범상치 않은 일이 분만실에서 일어났었다. 그건 분명히 꿈은 아니었다. 단지 꿈이라면 사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가 두려움을 떨치고 잠에서 깨어난 후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항상 그렇게 느껴왔다고 여겨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특히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순수한 빛의 존재들과 만나고 있을 때 분만실에 있던 자신의 육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 그러나 진상 파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분만실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았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정상적인 분만이었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태아를 적절한 출산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핀셋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은 출산할 때 아주 흔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침묵의 코드. 정상분만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 정상분만이었는데 산모가 죽어가고 있어 라는 말이 들렸을 리가 없다. 분만 대기실과 분만실에 있었던 간호사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그녀가 방언을 했던 것만 기억할 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별일 없었어요 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태어날 때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보조사를 기억해냈다. 간호보조사들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그들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묵묵히 일하고 그러면서도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 이런 간호보조사들은 잘못된 일을 굳이 감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간호보조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술실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간호보조사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산모가 죽어가고 있어.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그녀가 짐작한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했다. 그날 분만실에서 그녀에게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났었다.
그것은 마취제를 쓰지 않고도 앙증맞은 나를 분만한 기쁨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었다. 사실 그날 그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임사체험이 아니라 사후체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임사란 말은 맞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이 아니라 죽었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영혼이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대로 알게 될 때까지 환생을 거듭한다. 이것은 진화의 법칙이다. 이 교훈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 그녀는 나를 막 분만한 상태였고 그녀의 눈에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엄마들의 전형적인 허풍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내가 특이하다는 몇 가지 증거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손에 이유식병을 들고 신생아실에 내 침대로 다가와서 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반갑다 아가야. 너와 나는 이제 세상과 맞서야 한단다. 너와 내가 함께 말이야. 그러자 내가 팔뚝을 받치고 몸을 일으켜 새로운 환경을 살피듯 머리를 들고 좌우로 천천히 돌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신생아가 목을 세워 고개를 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흥분에 휩싸인 그녀는 이유식병을 탁자에 내려놓으려다가 망설였다. 탁자 위에 세균이 이유식병을 타고 올라가 젖병 꼭지를 통해 이유식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이런 작은 강박관념은 무시하는 게 삶을 편안하게 한다는 교훈이 생각났다. 그녀는 조금 양보해 휴지를 접어서 탁자 위에 깔고 이유식병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안아 올린 후 나에게 푹 빠져들었다. 그녀는 나중에 진찰을 하기 위해 병실에 들른 의사에게 내가 고개를 들었다는 말을 해주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신생아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신생아실로 나를 보러 갔다. 잠시 후 병실 옆 신생아실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넌 아직 고개를 가눌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순간 그녀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실했다. 쌍둥이의 등장. 어릴 때 나는 배우는 것은 빨랐지만 실증을 자주 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생각은 깊었지만 겁이 없었고 사랑스럽지만 꽤 이기적인 아기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확신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이 가족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내가 2살이 될 무렵 엄마는 자궁에서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태동이 2개로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 엄마는 쌍둥이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삶처럼 부풀어 오른 엄마의 배를 보고도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엄마는 키가 크고 날씬했는데 뒤에서 보면 큰 키에 늘씬한 뒷모습이었지만 옆으로 돌아서면 배가 불룩 튀어나와 마치 배 위에 바가지를 얹어놓은 형상이었다. 나는 엄마 배에 귀를 대고 뱃속에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 요란한 소리가 신기하면서도 정말 재미있었다. 엄마는 몇 달 뒤 분만실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진통제를 맞았다. 전과 달리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후 체험도 없었다. 힘주세요. 비몽사몽간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힘을 주고는 잠이 들었다. 얼마 후 간호사가 엄마를 깨웠다. 축하합니다. 예쁜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1분 정도 지나 간호사는 다시 엄마를 흔들어 깨웠다. 힘주세요. 좋아, 이 정도면 아기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한번 힘을 주었다. 그 다음 기억나는 말은 축하합니다. 잘생긴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였다.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고는 마음을 푹 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간호사는 다시 그녀를 깨웠다. 힘주세요. 더는 안 돼.
간호사들이 웃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뒤처리예요. 그렇게 쌍둥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엄마는 나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고서 놀라서 물었다. 뭐가 잘못됐니? 난 애기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네가 동생을 낳아달라고 말했잖니.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네가 남동생하고 여동생을 낳아달라고 말했었어. 나는 두 다리를 벌리고 주먹을 엉덩이에 딱 붙이고 버티어 서서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전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하나 낳아달라고 했어요. 한 명이라고요. 한 명은 다시 데려가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혼자 독차지하던 공간을 동생들과 함께 나눠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짐작하지 못했다. 그 일은 이후 몇 년 동안 내가 성장하면서 배워야 할 큰 숙제거리가 되었다. 할머니의 재치.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 큰 말썽을 일으키곤 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작은 틈이 있다면 어김없이 들어가 보았다.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십중팔구 하는 쪽이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몰두할 거리를 찾기 위해 속임수와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이었다고 한다. 내게 잠을 자는 일은 다시 기운을 차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할 정도였다. 외할머니인 나나에게 장난을 치다가 이런 일도 있었다. 엄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외할머니가 쌍둥이 동생들을 돌봐주러 우리 집에 오셨을 때다. 동생들은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는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부엌에는 기저귀와 이유식병을 삶는 냄비 3개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었고 빨래 한 짐이 지하실에서 이제 막 건조를 끝내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지하실로 빨래를 가지러 가면서 나를 오랫동안 혼자 두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급히 서둘렀다. 지금 막 따뜻하게 건조된 빨래를 바지런히 접어서 하나를 안고 계단을 올라왔다. 그런데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지하실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는 서둘렀지만 도착하기 전에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딸깍하는 잠금 장치 소리가 났다. 외할머니는 접은 빨래를 한 손으로 안고 문에 기대어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물론 열리지 않았다. 문 열어라, 에릭. 외할머니는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응. 외할머니는 엄한 목소리로 다그친다고 해서 통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리 조숙하다고 해도 걸음마하는 아이에게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부엌에는 냄비가 불 위에서 끓고 있고 방에는 두 갓난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다. 외할머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너의 키로는 문의 손잡이는 잡을 수 없지? 그렇지? 라며 고집 피우는 나를 자극했다. 잡을 수 있다 뭐? 너 주제에 어떻게 잡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식은땀을 흘릴 만큼 외할머니도 긴장을 했지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꾀를 짜내는 모습을 훤히 꿰뚫어 볼 정도로 외할머니는 눈치가 빨랐다. 나는 결국 외할머니가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입증해 보여야 했다. 나는 손잡이를 살짝 잡았다. 외할머니는 손잡이가 가볍게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도 너는 문을 열진 못할걸? 외할머니는 계속 나를 놀렸다. 할 수 있다니까? 만약 문을 열 수 있다면 내가 1달러를 주마. 또 한 번 길게 침묵이 흘렀다. 들고 있던 빨래는 점점 무거워졌다. 잠금 장치는 작은 문고리를 눌러서 돌리도록 되어 있었다. 잠금 장치가 풀리면 가볍게 딸깍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그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소리가 나는 즉시 재빨리 움직여야 했고 그렇다고 문을 너무 빨리 열어서 나를 다치게 하지는 말아야 했다. 난 참을 수가 없었다. 딸깍. 외할머니는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재빨리 밀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너무 급하게 열어버리고 말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방금 접은 빨래가 바닥에 흩어졌고
나는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넘어졌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바닥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렸다. 외할머니는 서둘러서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나를 달랬다. 나는 당시 2살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외할머니는 자신 외에는 나 같은 아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구름 속에서 친할머니인 부바는 전기 청소기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볼을 쪽 빠는 유럽식 키스를 하는 다정하고 힘이 센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지칠 줄 모르는 기운으로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걸쭉한 농담으로 보수적인 친척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휴일 저녁 식사 때면 항상 나를 곁에 앉혔고 할머니 집에 하룻밤 묵을 때는 다음날 아침에 뒤뜰로 나를 데리고 나가 딸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을 함께 따와서 푸짐한 아침을 준비했다. 식사 후에는 청소기를 돌리고 전화를 하시면서 나를 한 팔로 옆구리에 끼고 다니셨다. 나는 내 발을 사용하지 않고 방 안을 돌아다닐 때의 그 느낌과 움직임이 너무도 좋았다. 더 오래, 더 빨리 걷기를 나는 바랐을 뿐이다. 그런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다. 그러던 1월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 가신 후 돌아오지 못하셨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호출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지만 결국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나의 부모님은 내 삶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떠난 상황을 납득시켜야 했다. 할머니가 잠이 드셨는데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신단다.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제가 할머니를 깨울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할머니 입에 아스피린을 3알 정도 넣고 제가 할머니 배 위에서 폴짝폴짝 뛰면 할머니는 틀림없이 깨어나실 거예요. 할머니 배 위에서 폴짝폴짝 뛰는 것은 할머니 입에 넣은 아스피린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내 나름의 대책이었다. 그날은 내 기억에 몇 번 되지 않는 아빠가 울었던 날이기도 했다. 며칠 뒤에 장례식을 치렀지만 나는 참석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5살의 나이에 할머니의 시신을 보는 것은 충격이 너무 클 거라고 판단하셨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작별을 고했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할머니를 생각했다. 가끔 소리를 죽이면서 울기도 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고 그 당시 나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끝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했다. 나는 할머니와 작별을 고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분명 나를 잊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느껴졌고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데 갑자기 비가 올 때처럼 내가 필요로 하면 할머니는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비가 내려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잠깐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라고 친구들에게 말한 뒤 나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비 좀 그치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가끔 비가 그쳤다. 어쨌든 할머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은 것 같았다. 유치원에서의 어려움. 세월은 흘러 유치원에 다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유치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나는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공상을 하면서 보냈는데 영웅이 되어 요괴를 물리치는 것과 같은 또래 아이들의 환상과는 조금 달랐다. 나는 가끔 내가 델피의 신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외진 동굴에 앉아서 나의 조언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한 사람들의 무리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다. 한 번은 손으로 벽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터득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3일 동안 침실에 혼자 내버려 두면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른들은 어릴 때 그런 짓을 시도한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선생님들은 내가 몽상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을 뿐더러 주의력이 부족한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버릇없이 굴거나 주의를 끌게 만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곤 하는 나는 유치원에서 말썽쟁이로 통했다.
유치원을 다닌 지 1년도 되지 않아 여러 번 말썽을 일으켰고 마침내 엄마는 원장 선생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엄마는 나를 낳을 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뭔가에 흥미를 보일 때쯤이요. 원장 선생님이 말했다. 언제 흥미를 보이게 되나요? 언제든지요. 원장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개면쩍게 웃었다. 제 아들의 경우는 대학 입학 전까지 흥미를 보이지 않더군요. 내가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유치원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할아버지가 내게 낡고 부서진 시계가 들어있는 상자를 주셨을 때 나는 온 마음을 빼앗겼었다. 서로 연결된 작은 부품들이 복잡한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할아버지는 시계가 고장나 시계 수리점에서 더는 고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슷한 운명에 처한 다른 시계들과 함께 담배 상자에 넣어두곤 했는데 어느 날 고장난 시계들이 들어있는 그 보물 상자를 내게 주셨다. 상자 안의 시계 중에 움직이는 시계는 거의 없었고 당연히 내가 차기에는 너무 컸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 시계들이 좋았고 그래서 가지고 놀았다. 어떤 시계에 태엽을 감으면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태엽이 감기지 않아 흔들어 보고 움직이고 있는 시계를 꼭 쥐었더니 몇 분 만에 멈추기도 했다. 잠시 후 다시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않았고 흔들리던 시계를 붙여봤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나는 친구들의 고장난 시계를 고치게 되었다. 시계가 고장난 원인을 찾아 반대로 하면 시계가 고쳐졌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시계를 열지 않고 수리하는 능력은 선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색을 칠하거나 디겐 제인의 대사를 암송하는 능력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공부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유치원에 들어간 지 2년째인가 3년째 되던 해 한 사회복지사가 가정환경조사와 유치원에서의 학업 성취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 방문을 했다. 나는 우리 집에 온 사회복지사에게 영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당황한 그녀는 벌떡 일어서더니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원장 선생님에게 이 일에 대해서 상의해야겠다. 원장 선생님과 상의한 후 그녀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영원한 이별. 어렸을 때부터 기르던 개를 잃고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도베르만 핀셔종인 실크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2살이었다. 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실크의 아래 입술을 붙잡고 일어서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통으로 찡그리기는 했어도 나를 물거나 으르렁거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실크는 내가 어린아이니까 자신의 사랑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나는 시원한 느낌 때문에 실크의 귀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실크가 내 곁에서 잘 때면 팔을 실크의 옆구리에 걸치고 2 손가락으로 차가운 귀를 가볍게 잡았다. 한쪽 귀를 잡고 있다가 점점 따뜻해지면 다른 귀를 잡았다. 또 그 귀가 따뜻해지면 다시 원래의 귀로 돌아왔다. 2 귀가 모두 너무 뜨거워져 흥미가 없어지면 실크를 밖으로 내보내 다시 차가워지도록 했다. 10분 정도 지나면 현관에서 짖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다시 들어와 내게 귀를 잡힐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이런 의식을 2어 차례 마치면 그제야 나는 잠이 들었다. 내가 10살이 되던 해 실크는 12살, 사람의 나이로 84살이 되어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엄마와 아빠는 실크가 죽을 때가 되면 고통 없이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해는 실크에게 가장 힘든 해였다. 애를 쓰긴 했지만 내 걸음마를 도와준 이 개가 더는 서 있지 못한 때가 된 것이다. 어른이 지켜보기에도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다. 그것은 내 존재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드는 일이었다. 이제 실크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갈 때가 되었고
이것이 실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마침 추수감사절이 임박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며칠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엄마는 추수감사절에 육즙과 으깬 감자와 속을 넣은 칠면조를 실크에게 주었다. 사람 음식은 좀처럼 먹지 않던 실크는 망설였다.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먹어도 되는지 우리를 둘러보더니 잠시 후 더는 묻지 않고 최후의 식사를 마쳤다. 다음 날 실크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다. 이번에는 엄마가 집에 남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정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기억한 나는 아빠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약품 냄새가 나고 카드 놀이를 하는 강아지 그림이 걸려있는 대기실에 앉아있으니 모든 것이 아주 차갑게 느껴졌다. 아빠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내게 말해주었다. 의사들이 곧 실크를 잠들게 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었다. 의사가 실크를 끌고 낡은 복도를 지나 뒷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갈 때 아빠와 수의사를 따라갔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수의사가 실크에게 주사를 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실크는 바닥에 천천히 쓰러졌다. 수의사는 실크를 들어올려 화장시설에 집어넣었다.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 사랑했던 개를 위해 또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한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영원도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았다. 학교 생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나의 자존감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 여전히 실증을 잘 내고 몽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아주 가끔 영감을 자극하고 흥미를 일깨워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어 매우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런 선생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성인처럼 대해주셨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법 없이 중요한 의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의사결정에 참여시켰다. 그때 나는 학교에서 1시간이라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집에 가면 늘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인류학자, 심리학자, 예술가, 의사, 변호사 등 매력적인 직업의 다양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 집은 아주 개방적이었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명령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느꼈다. 아마 그런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매우 엄격했다. 집에서 학교까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지만 나는 늘 지각이었다. 종이 울린 후 등교한 학생들은 지각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집에서 지각 통지문을 미리 작성해온 학생은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 나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등교를 하기 때문에 언제 지각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고 지각 통지문을 받아오려면 다시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부탁해야 했다. 그럴 때면 1교시 시작 후 30분 정도는 수업을 놓쳤다. 15분 일찍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습관이 바뀌지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시간관념이 달랐다. 매일 아침 8시 1분에 집을 나서서 빨리 걷기만 하면 7시 50분까지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지각 통지문을 내가 미리 작성해 놓고 필요할 때 부모님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엄마에게 말했다. 매일 아침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 한 과목을 놓치는 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하루는 학생 주임이 내가 지각 통지문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자칭 군인 출신으로 자기 아들을 비행 청소년 계도 포스터 인물로 내세우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학교마다 꼭 그런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는 내가 작성하고 있는 종이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각 통지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다. 엄마의 서명을 위조한 벌로 방과 후 교무실로 오도록 해.
가지 않겠습니다. 위조는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동의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것이지만 이런 대답이 선생님의 관용을 이끌어낼 순 없었다. 이름이 뭐지? 학생 주임이 다그쳤다. 에릭 펄입니다. 나는 소지품을 챙기고 일어서서 선생님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이름을 다시 말하고는 뒤돌아서 교실로 걸어갔다.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청춘은 지나갔다. 아빠는 삼촌, 할아버지와 함께 자동 판매기 회사를 운영했고 의용 경찰도 했다. 엄마는 우리 셋을 키우며 모델과 소규모 패션쇼 일을 간간히 했다. 아빠는 아침 7시에 출근하고 그 시간에 엄마는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모이를 먹이듯 우리들에게 아침을 먹였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4대 식품군을 가득 채운 점심 도시락을 챙겨놓기 전에는 집을 나서지 못했다. 13살에 성인식을 치른 나는 가끔 일요일에 친구들과 교회도 다녔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새로운 친구, 시험, 무도회, 운전면허 시험, SAT 등을 경험하고 마침내 대학에 진학했다. 부모님 품을 떠나. 고등학교 졸업이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계속 가까이 있기를 원했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생각이 달랐다. 왜 뉴저지에 남아야 해?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었다. 부모님에게는 그 말이 북극에 가겠다는 말처럼 멀게 느껴졌을 것이다. 거긴 너무 멀어 라고 엄마와 아빠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이성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결국 맞고함을 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타협안에 도달한 것이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마이애미는 캘리포니아보다 집에서 훨씬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시계 상자를 주셨던 제이다 할아버지가 부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이사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에게는 할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속셈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부모님이 나를 1년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나는 마이애미 대학에 입학했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결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권한이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을 찾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불완전한 목표와 방향들을 점점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시켰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실은 그때까지 내 흥미를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둘 곳을 찾지 못했다. 나는 아무런 일관성도 없는 과목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심리학, 법학, 대학원 준비과정, 모던 댄스 등 3개나 되는 전공과정을 이수할 생각을 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언제나처럼 내 관심을 오래 붙잡아 두는 것도 없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내가 마이애미에 혼자 살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듯 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대학 2학년을 지중해에서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다. 아주 신나는 계획이었다. 로마와 아테네에 대한 꿈이 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닐 무렵 할아버지는 지중해에 대해 말씀하셨다. 할아버지에게 지중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었다. 언제나처럼 한 발 앞서가는 할아버지는 미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예루살렘 1년 연수 코스의 팸플릿을 만들었다. 그리고 연수 비용을 모두 보조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모님이 이 제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이스라엘로 여행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그곳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이 계시고 젖과 꿀이 넘쳐나는 거리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 같은 기대는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나는 미국을 벗어난 곳에서 1년을 지내는 것에 불과할 뿐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 따위는 갖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나는 모든 것에 쉽게 빠져들었다.
성지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한 해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곳 사람들과 옛 신전 속의 시나이산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전경을 보고 있는 꿈을 꾸곤 한다. 1년이 지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예전과 똑같은 삶이 되풀이 되었다. 성지에서 찾은 것들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주지는 못했다. 혹은 드러났는데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제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했다. 여행을 떠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1년간 마이애미에서 지낼 때 롤핑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친구 중에 롤핑 치료를 받고 상당히 효과를 본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치료 효과 사진만 보고 나도 롤핑 치료를 받아보려고 결심했었다. 나는 치료가 끝난 후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에 바탕한 롤핑 이론은 개별 근육을 풀어주면 그 과정에서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 오래 쌓여온 스트레스와 새로 생긴 스트레스가 모두 풀린다는 치료이다. 10회의 치료 과정을 마치게 되면 불편했던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정신적으로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을 떨쳐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육체적 몸과 정서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지난날의 고통에서 풀려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면서 평소의 일반적인 행동에서부터 뭔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자세를 고치면 육체적 공간이 바뀌고 정서적 공간까지 새로워진다. 이런 개념과 치료 결과에 감명을 받아 롤핑 치료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롤핑 치료가 일시적 유행일 뿐 곧 시들해질 것으로 보았다. 부모님은 좀 더 입증된 치료 분야인 카이로프랙틱을 배워볼 것을 권하셨다. 나 역시 그것을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내세울 만한 학위 하나는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브루클린으로 가서 집안에 아는 분이 소개해준 카이로프랙틱 전문의와 상담해 보기로 했다. 그 의사는 카이로프랙틱 기술과 과학에 담긴 기본적인 철학을 설명해 주었다. 우주의 구성과 조화를 유지하는 우주지성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우주지성의 연장인 내재적 지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내재적 지성과 생명력은 우리 몸의 통제 시스템인 뇌와 척수, 그 밖에 신경체계를 통하여 다른 신체 기관과 신호를 주고받는다. 뇌와 신체 간의 신경체계가 열려있고 자유롭게 흐를 때 우리 몸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척추 중에 하나가 뒤틀리거나 탈구되면 신경계에 압박을 주게 되어 그 특정 신경을 통해 공급되는 신체 부위와 뇌의 신호 전달이 끊어지거나 방해가 일어난다. 그런 방해가 있으면 그 부위의 세포는 파괴되기 시작해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질병의 전조인 통증이 생긴다. 카이로프랙틱 전문의가 하는 일은 척추의 조정 불량으로 발생하는 신경 교란을 제거해서 인간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조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세를 감추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다. 카이로프랙틱 치유법에 따르면 가령 두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질적인 어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공헌할 수 있는 뭔가가 바로 이 분야라고 생각하고 카이로프랙틱 전문의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의 어려움을 잠시도 고민해보지 않았고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예측하지도 않았다. 갑자기 뭔가 감이 왔다. 델피의 신탁으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던 어린 시절의 환상이 물밀듯 떠올랐다. 당시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 의사의 말이 나의 심금을 울렸다는 것뿐이었다. 뭔가 완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고 이는 결국 내 운명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선 것이 되었다. 발견의 시작. 다시 학교로. 내가 상담했던 브루클린의 카이로프랙틱 전문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클리블랜드 의과대학을 추천했다. 나는 그곳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다. 부모님은 결국 아들 한 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캘리포니아로 떠나보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의사 한 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다지 손해는 아닌 것 같았다. 의과대학에서의 첫날의 기억은 생생하다. 대학 측은 당시 80여 명의 신입생을 강의실에 수용하기 위해 임시병을 헐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왜 카이로프랙틱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지 각자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했다. 첫 번째 줄 좌측 끝에 앉은 학생부터 시작했는데 교실 맨 뒷줄 오른쪽 끝에 앉아있던 내 자리와는 정반대쪽이었다. 첫 번째 학생을 시작으로 이야기는 줄을 따라 이어졌고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며 열심히 들었다. 한 학생은 신체가 마비되었다가 카이로프랙틱 병원에 다녀온 후 회복된 이야기를 했다. 어떤 학생은 암이 치료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시력이 회복되었고 평생 고들병이었던 편두통이 완쾌된 학생도 있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영구적인 치유 사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그날의 마지막 사람인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83개의 머리가 내 쪽을 향했다. 내 이야기가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이 방을 박차고 나가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도록 밝혀줄 최고의 서사시가 될 것인가? 그럴 것 같진 않았다. 카이로프랙틱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입안에서 나 혼자뿐인 것 같았다. 아직 카이로프랙틱 전문의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20분의 면담 시간 동안 브루클린의 카이로프랙틱 의사가 말해준 내용 중 방해 요소를 제거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고 했던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이 이치에 맞는지 시험해보거나 조사해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의해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나는 일어서서 학생들을 둘러보고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감의 시작. 이렇게 해서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이번엔 좀 달랐다.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한 학교이고 학과였다. 그것은 내게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책벌레가 아니었던 나는 친구도 사귀고 파티도 하고 새로운 도시를 둘러보기도 했다. 부모님이 학비를 마련해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용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신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하루는 지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구두를 사러 왔다. 구두를 고르다가 그는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여기 다른 종업원에게도 그 말을 했나요? 내가 물어보았다. 아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도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는 웃으며 계산을 하고 나갔다. 그 손님이 가게를 나가고 몇 분 후 나는 어떤 예감이 드는 척하면서 3일 안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내가 예측한 대로 지진이 일어났고 동료들은 무척이나 놀란 표정들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에는 지진학자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재미삼아 지진이 날 것 같다고 또 동료들에게 말했고 놀랍게도 또 지진이 일어났다. 내 안에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 후 2년에서 3년 동안 24개의 지진 중에 21개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어느 날 오후 나의 룸메이트는 자신이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에게 남긴 지구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메모를 발견한 순간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여자친구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비명을 지르면서. 어느 날 혼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진이 감지되었다. 흔들림이 분명히 느껴질 정도의 지진이었다. 그런데 지진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도 식당 안에는 대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잔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머리 위 조명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조명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나에게는 실제 상황이 없다. 나는 일어나서 급히 거리로 뛰쳐나왔다. 왜 아무도 도망치지 않는지, 주위가 왜 평온하게 일상적인 삶처럼 돌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땅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분명히 느껴졌고
내가 경험한 지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은 나 외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로 보아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슬그머니 레스토랑으로 되돌아왔다. 일행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거리로 도망쳤던 이유를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했다면 식은땀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지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진의 전조임에는 틀림없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레스토랑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세탁물을 찾으면서 오늘 밤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세탁소 주인에게 말했더니 그저 웃기만 했다. 그날 밤, 늦은 밤 진짜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지는 바로 세탁소 주인이 살고 있는 집 부근이었다. 몇 주 후 빨랫감을 가득 안고 세탁소에 다시 갔다. 너무 많은 빨랫감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발로 겨우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큰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 그 바람에 빨랫감을 넣은 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저 사람이야, 바로 저 사람! 계산대에 있던 여자가 소리쳤다. 여기 제 연락처예요. 그녀는 급히 내갈긴 종이 쪽지를 내 손에 건네주면서 말했다. 다음에 또 지진이 감지되면 그 전에 꼭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날 이후 세탁소에 들를 때마다 다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질문을 받았다. 나는 노력했지만 예측한 대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았다. 억지로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저 내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예감이 떠오를 뿐이었다. 여기서 나는 심오한 진실을 깨우쳤다. 만약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부활. 가끔 남은 용돈을 모아서 아파트 옆에 위치한 연속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두 번째 상영작인 부활을 보기 위해 극장에 갔다. 여주인공을 맡은 엘렌 버스틴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 주연상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부활은 교통사고로 수술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드나 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환생을 하고 얼마 후 그녀는 손을 대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에게 손을 대고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것이다. 가끔 환자에게서 제거한 질병이나 질환이 자신의 몸으로 옮겨져 그것을 다시 제거하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치유가 은총으로 일어나 자신에게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영화에 심취한 나는 몇 번을 다시 보았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여주었다. 이 영화를 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영화에 나타난 에드나 메이의 임사체험과 엄마가 나를 분만하던 날 겪었던 임사체험 간의 유사성에 마음이 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전에 이런 주제에 관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엄마의 경험을 너무나 정확하게 영화에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아주 친숙한 뭔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가 뭔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기억할 수 있는 느낌이랄까?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말이다.